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시사상식 5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도 아주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엄선된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험 준비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 많이 또 이 시간 통해서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커버 스토리에 보니까요, 이제 재보선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재보선 야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선거 그러면은 선거가 갖고 있는 이제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선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기능들을 함께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거가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평가와 그 다음에 견제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한 뭐 전문가들의 평가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불거졌던 부동산 이슈 등등등 해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적 차원이 보다 더 앞선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많이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가 갖고 있는 기능, 뭐 그 분석이야 뭐 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선거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본다면은, 대표 선출하고 대표에게 이제 정당성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견제, 통제 수단이 되면서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관심이 이제 증가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정치에 평소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요 정치의 시즌이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그래도 이 사안들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선거의 기능의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숨어져 있는 여론까지 싹 긁어내서 이걸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는 점도 좋은 또 기능의 한 가지겠죠. 국민 전체의 견해를 모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잖아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대답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아무리 보정을 하더라도 100% 이 결과를 탁 맞춰내지는 잘 못하잖아요. 특히 이 정치적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숨어있는 여론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 선거 같은 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듯이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도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사후적인 평가들도 이렇게 잘 내려봐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가늠을 해보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제 참패를 했고요. 국민의힘 야당, 제1야당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리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여기 보궐선거였다 보니까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또 다른 자리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요. 전반적으로 여당의 참패입니다. 여당의 참패고 야당의 이제 승리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보시면 재보궐선거라는 것은요, 사실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한 거예요. 재선거는 선거의 효력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선거한다 이런 개념이고, 보궐선거는 그 당선자가 다른 여차저차한 이유로 그 자리 보존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를 남은 임기를 채울 사람을 채워넣는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이걸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 하기 때문에 정기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 전체 중에서 빈자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재보궐선거를 가끔씩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큰 선거, 이게 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면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선거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확 집중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선거전이 좀 짧죠. 선거 기간도 짧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좀 많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대한 얘기가 좀 이제 나와 있는데,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란 선거 후보자 자신의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상대 후보자의 약점이나 비리를 폭로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운동 방식의 하나의 종류고요. 그다음에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내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거티브도 필요합니다. 네거티브는 한편으로는 이게 검증의 칼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짧은 기간에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막 폭로전을 해가지고 그 수습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전략을 쓰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순기능을 보면은 도덕적인 어떤 평가, 과거에 이 사람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도록 만들어주는 데에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꼭 나쁘다 이렇게만 말할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좀 기대하는 것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만 치우쳐지는 것을 경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비전도 많이 어필하면서, 그러면서 네거티브가 한 축을 또 형성한다면 우리가 그 조화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선거가 내내 네거티브전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제 좀 짜증나게 하는, 뭐 좋은 뉴스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짜증나게 하는 이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확실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됐던 것은 야당에서는 여당에 대한 심판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거를 줄곧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 선거인데도 중앙정치를 자꾸 끌어들여서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쏟아부었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서도 그랬지만 여당에서도 이제 야당의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전력, 그 다음에 권력을 뭐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매달리게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생태만 기억이 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양쪽 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몰입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네거티브 하나 포지티브 하면 관심 가지세요? 포지티브 하면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세요?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지나? 여러분들은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흥행이 잘 안 됩니다. 정책에 대해 설득하려면 말이 길어져야 돼요. 말이 길어져야 되고, 그거를 설득하려고 해도 일단은 불신감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또 잘 안 먹혀요.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잘 먹히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줘요.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짧아요. 짧은데 그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누군가 한 사람만 당선된다면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언론조차도 포지티브한 것들을 소개를 안 해요. 그럼 이 후보자들이 정말 자기 공약을 전혀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언론도 계속 그 네거티브한 쪽으로만 매달려 가요. 왜? 그거에 관심을 더 가져요, 솔직히 국민들이.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정치 문화 전반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꼭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다 그게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을 갖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한 번은 좀 곱씹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 이슈를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선거를 놓고 보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있고요. 국회의원 총선하고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러니까 4년마다 열려요. 국회의원 총선거와 그 다음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우리 입장에서는 선거를 하게끔 크로스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5년이기 때문에 좀 불규칙하게 끼어들어요. 그래서 내년 선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먼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게끔 그렇게 주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022년 6월 1일에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한 3달 터울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내년 초에는 선거 얘기로만 거의 뭐 반년을 쭉 끌고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거는 지난해 했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이 2028년은 좀 잘못 나온 것 같고, 우리 책에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24년으로 보셔야 되겠죠. 2020년에 선거를 했으니까요. 24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 다음번 텀이 되니까요. 아무튼 그거는 잘 이제 수정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7 재보선, 야당 압승이라고 하는 커버 스토리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커버 스토리입니다. 자, 격화하는 미국, 중국 신냉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외교 난타전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중국하고 이제 한번 만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외교장관 회의죠. 외교장관 회의가 한번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중국 고위급 회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렸는데, 여기 이제 미중 신냉전 체제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교사에서는 중요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알래스카 여기 고위급 회담을 언급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미 트럼프 때부터 미중 간의 관계는 많이 틀어졌죠.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에 대놓고 트럼프가 막 일방적으로 쏟아부니까 더 그렇게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오바마 때부터도요,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미국은 추격해 오는 중국을 뿌리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지가 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2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전에 오바마 때 있었던 외교 전략을 복원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역시나 기대를 살짝 품어보기도 했지만 이제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진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미국, EU,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선명해진 대립 구도가 이제 나타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EU가 이제 딱 붙어 있다 그랬는데, 유럽도 이제 미국하고 같은 서방 세계로서 일치 단결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게 친미적인 어떤 색깔을 원래부터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이제 우리 요 내용에 보다 보면 얄타 체제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을 텐데,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다가 패망하고, 그러고 이제 군정 체제로 이렇게 전환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왕정을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미국이 원하는 노선, 미국이 이제 중심이 돼서 미국이 끌고 가는 대로 일본은 따라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합의를 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어떤 그 대외 관계 속에서 일본이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이 외교 전략을 해왔고, 그 성과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관장하는 일종의 대리사장 같은 역할을 맡기려고 하죠. 미국이 실제로 이제 그런 노선을 걷고 있고, 일본은 그 역할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이렇게 딱 짜져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한미일 동맹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일본이 미국하고 저렇게 가까워지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 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중국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원래가. 계속 안 좋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이에요. 그런 정도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복원된 적이 없어요.
복원된 적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중국 쪽에다가 학살도 일으키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관계를 복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복원이 되지 않을 뻔했던 것을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또 우리는 남북의 대치 상황을 경험하고 뭐 이런 속에서 일본하고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손을 잡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65년도에 한일협정을 맺어서.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지만은 중국은 이제 그럴 일이 전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미국 쪽하고 가서 이렇게 탁 달라붙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 사장 정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외교 전략을 열심히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지금까지 줄곧 노력해 왔고, 그게 일정 정도 좀 성과가 있어요. 다만 최근에 있었던 그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제는 트럼프 때도 그걸 대놓고 그렇게 티를 냈는데, 이 바이든 때에도 일본이 요구하는 걸 잘 안 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일본은 이제 우리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니들이 뭐 어쩔 건데, 거의 이런 태도가 약간 나와요. 트럼프 때도 일본의 저 총리하고의 회담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요, 아베 만났을 때요, 그때 이제 거의 사실상 하대하듯이 막 이랬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하대하는 분위기를 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회담을 하면서 스가 총리하고 만났잖아요. 바이든이 만났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제일 먼저 했다. 이것을 막 내세웠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닥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이 원하는 걸 크게 들어주지 않는 이런 이제 경향성도 보여서, 글쎄 일본 입장에서도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 대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라도 있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저게 탁 붙어 있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원래는 또 한때는 공산주의 국가의 그 맹주 자리를 놓고 다퉜던 사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둘이 또 이렇게 붙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의 어떤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요. 러시아가 트럼프 시절에는 좀 가까워지기도 했어요. 미국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둘 사이를 벌려놓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좀 이렇게 같이 연대하는 듯한 모습들이 또 보여지고요. 북한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북한도 넣어서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시각에서는 그렇게 한데, 북한은 중국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북한 너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회복에 신경을 쓰고 있는 단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명해진 대립구도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고 있다. 아까 참 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통적인 안보 쪽에서야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가 여전히 이제 굳건해야 된다라고 철저히 믿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이 중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한 이후에 이 경제적인 의존도는 중국하고의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도 틀어지기가 어렵고, 중국도 이걸 잘 알고 있고, 중국도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기를 안 바라는데, 중국도. 그런데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탁 일본처럼 가서 탁 붙어 있는 것을, 그 그림을 원하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어느 만큼 인정을 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미국 쪽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중간지대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중국은 고마워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사드 배치를 한번 팍 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한번 우리한테 보여준 적이 있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면 이렇게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이렇게 맛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쓴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중국은 사실은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중국도 타격을 입겠지만은, 중국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대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이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갖는 것보다도 더 이게 사실은 좀 굵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우리 입장이 참 난해하죠. 어렵죠.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 이른바 등거리 외교, 이런 이제 전략으로 좀 우리가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있고, 우리가 미국하고 이러다 너무 멀어지고 일본만 미국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이러다가 큰 코 다친다. 중간에 잘못 끼어가지고 큰 코 다친다. 이거보다는 선명하게 우리 편, 니네 편 이 전략을 탁 구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견해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더 위험하다. 그게 뭐 사드 때 받지 않았느냐. 그래도 위험하다. 우리가 이 처지에 있다는 것은 미국도 좀 이해해 주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줄타기를 잘 해나가야 된다.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견해도 있고, 이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외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무튼 지금 미국 중국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냐, 이 얄타 체제 2가 아니냐, 이런 식의 견해도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커버 스토리를 좀 이제 완성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치 행정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